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던 적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을 명령처럼 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챙겨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고 착하게 대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무시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기분, 그 고운 마음 제가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냉혹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도 기준 없이 늘 잘해주는 사람은 결국 가볍게 봅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한 이유는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해줘서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언제든 가능한 사람, 언제나 이해해주는 사람,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받을 수는 있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은 좋은 사람보다 기준 있는 사람 앞에서 더 조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잘해주면 점점 우습게 보이는지 그 심리적 원리를 먼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대가 함부로 못하게 되는지, 화를 내지 않고도 태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법을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할수록 을이 되는 이유, 습관적으로 미안해하는 말투가 관계의 서열을 정하는 이유, 침묵이 말보다 무서운 이유, 무례한 질문에 되묻는 품격의 힘까지 오늘 하나하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품격 있는 인간관계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행복을 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하면 무조건 달려가고, 친구가 심심하다고 하면 하던 일 멈추고 맞춰주고, 누가 부탁하면 내 일정은 뒤로 미루고 먼저 챙겨주는 그런 삶 말입니다. 68살 박 여사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병원 예약이 있어도 미뤘고, 며느리가 반찬이 떨어졌다고 하면 새벽같이 일어나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전화를 받은 박 여사님이 미안한데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어서 라고 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되지. 그 순간 박 여사님은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반찬통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다음엔 이거 말고 저거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박 여사님이 한번 바쁘다고 하자 요즘 왜 그래? 어차피 우리 만날 때 넌 시간 남잖아라며 서운해했습니다. 문제는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를 너무 오래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언제나 살 수 있는 물건은 급하게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정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가능한 사람은 처음엔 고마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유배지에서도 선생님은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글 쓰는 시간, 아들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정해두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말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조율해 보지요. 제 일정부터 먼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언제든 가능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관계의 무게추가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71살 이 여사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바자회 준비를 하는데 회장님이 이 선생님, 내일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마침 이 여사님은 다음 날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이번 주에 꼭 가야 하는 날이었고, 지난주에도 한번 미뤄서 간신히 잡은 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내일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허리가 아파서 이번에 꼭 가봐야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미뤄서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손주도 봐야 해서 시간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러자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병원 다녀오시고 오후에라도 잠깐만 오시면 안 될까요? 손주는 며느리한테 한두 시간만 부탁하시고요. 허리야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예요. 결국 이 여사님은 병원을 또 미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복지관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설명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권위는 떨어지고 상대는 허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여사님이 병원 예약이라고만 했다면 회장님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지난주에도 미뤄서 손주도 봐야 해서라고 길게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병원 다녀오고 오면 되겠네. 손주는 며느리한테 맡기면 되겠네. 설명은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협상 창구를 열어주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최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렵겠습니다. 끝입니다. 회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최 여사님은 웃으며 선약이 있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러시군요. 다른 분께 부탁해 볼게요 라고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탁, 같은 거절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도리가 아닌 일에는 길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배지에서 권력자들이 부당한 부탁을 해왔을 때 선생님은 길게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짧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으셨습니다. 말의 무게는 길이가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날은 선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왜요? 라고 물어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짧게 끝내십시오. 설명은 허점이 됩니다. 짧은 말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63살 김 선생님은 평생 이런 말버릇을 갖고 사셨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한데요. 폐 끼쳐서 죄송해요.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주문을 잘못 가져와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친구와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는데도 늦어서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바쁜데 미안해라고 시작했고, 모임에서 누가 뭘 물어보면 이런 걸 물어봐서 미안한데요 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김 선생님 테이블만 나중에 챙겼습니다. 친구들은 김 선생님한테만 늦게 나왔고, 모임에서는 김 선생님 의견만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김 선생님께 반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의 프레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무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구나. 이 사람은
내게 미안해할 위치에 있구나.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미안해요라고 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 단계 아래로 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모임에 다니는 장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장 여사님은 늦지 않았을 때 미안해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아주면 바쁜데 미안해가 아니라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임에서 도움을 받으면 폐 끼쳐 죄송해요가 아니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장 여사님의 말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장 여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천하게 여기면 남도 그렇게 대한다. 스스로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남도 그렇게 본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몸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단정히 입으셨습니다. 잘못한 일에는 사과하셨지만 잘못하지 않은 일에는 몸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미안해요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합니다로 바꾸십시오. 약속 시간에 맞춰 갔다면 늦어서 미안해요가 아니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친구가 도와줬다면 폐 끼쳐 죄송해요가 아니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서열을 바꿉니다. 산악회 모임에 다니는 65살 윤 여사님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기 시작할 때 그 신호는 생각보다 선명합니다. 첫 번째 신호, 부탁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오늘 설거지 좀 도와주실래요? 였습니다. 윤 여사님이 흔쾌히 했습니다. 그 다음엔 여사님, 다음 주 바자회 준비도 나오실 수 있죠? 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여사님 차 크시니까 짐 좀 실어다 주세요가 되었습니다. 부탁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상대는 여전히 가볍게 묻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주실 거잖아요 라는 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신호, 감사가 사라집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고하셨어요로 바뀌었고 나중엔 아무 말도 없어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합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젠 고마워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윤 여사님이 해주는 모든 것이 그냥 기본값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말투가 짧아집니다. 처음엔 혹시 괜찮으시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여사님, 이거 조묘입니다. 존댓말은 그대로인데 문장은 짧아졌습니다. 배려가 빠진 자리에 당연함이 들어섰습니다. 상대는 이제 윤 여사님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강 선생님도 친절했지만 부탁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 선생님은 처음부터 기준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가 선약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제 차는 개인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 선생님께 부탁할 때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말투도 처음처럼 정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선을 계속 밀어냅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받아줄까? 시험하듯 부탁의 크기를 키워가고 감사를 생략해보고 말투를 줄여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면 상대는 확신합니다. 아,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구나.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품격은 친절함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 유배지에서도 선생님은 기준을 지키셨습니다. 권력자가 부당한 부탁을 해왔을 때 그 일은 도리에 맞지 않으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부탁이 커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말투가 짧아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제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기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67살 한 여사님에게는 오랜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바로 해명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옛 친구가 요즘 자식들이 안 찾아오나 봐. 외로워 보여라고 하면 아니야. 애들 바빠서 그래. 나는 괜찮아라고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 라고 하면 뭐가 편해. 외롭지라고 속상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여사님은 기분이 나빴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 같고 화를 내면 또 속만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례한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3초만 바라보십시오. 한 여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며칠 후 시댁 조카 모임에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시동생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요즘도 혼자 사시니까 시간 많으시죠? 우리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는 건 형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한 여사님은 바로 나도 바빠. 왜 내가 해야 해라고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동생을 3초간 바라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표정 없이 눈을 마주친 채로 말입니다. 그 3초가 지나가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아, 형님도 바쁘시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한 여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3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바라봤을 뿐인데 상대가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한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흔들리지 않아서 이기는 법이 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적의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던진 말에 즉각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역시 건드렸구나 하고 안심하고 바로 해명하면 역시 약하구나 하고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바라보면 상대는 자기 말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왜 아무 말이 없지? 그 순간 상대는 자기 무례함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대부분은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척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요리를 못해서 늘 배달시켜 먹어요. 예전 같으면 한 여사님은 당신이 까다로워서 그렇지라고 바로 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없이 남편을 3초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어색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맛있으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님이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스스로 멈췄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관리들이 선생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선생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며 그렇습니까? 라고만 하셨습니다. 사나움이 아니라 고요함이 무게를 만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진짜 어른의 힘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분노로 맞서면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된다. 하지만 고요함으로 맞서면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화내지도 말고 해명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3초만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표정을 크게 바꾸지 말고, 눈을 피하지 말고, 그저 고요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3초가 지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 다시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혹은 그 말은 가볍지 않네요. 짧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당장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약해 보일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3초의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이기는 법. 말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고요함으로 무게를 만드는 법. 이것이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힘을 가져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무례함이 침묵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보다 질문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70살 윤 선생님은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일찍 배우자를 여의고 자식도 없이 살아오셨지만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지관 모임에서 누군가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고, 교회에서는 자식 없으면 나중에 누가 돌봐줘요? 라고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은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쓸쓸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도 재산은 누구한테 물려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길게 해명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도 많고요.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준비했으니까요. 쓸쓸하지 않아요.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해명할수록 질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무섭지 않아요? 진짜 외롭지 않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윤 선생님은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박 선생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도 혼자 사셨지만, 사람들은 박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윤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 안 하던데, 비결이 뭔가요? 박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되묻죠. 며칠 후 윤 선생님은 박 선생님이 그 기술을 쓰는 걸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박 선생님께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시는 걸까요? 질문한 사람이 당황하며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 대답이 왜 궁금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한 사람은 더 어색해하며 아니에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라고 하고는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윤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화내지도 않았고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을 되돌렸을 뿐인데 상대가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다음 주 교회 모임에서 윤 선생님도 시도해 봤습니다. 누군가 자식 없으면 나중에 누가 돌봐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아요. 준비했어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질문한 사람이 멈칫하며 그냥 궁금해서 라고 했습니다. 윤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신 것과 여쭤봐도 되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상대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질문 반사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공격성 질문에 즉시 해명하면 상대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질문을 되돌리면
공이 다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는 자기 질문의 의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순간 자기 무례함을 깨닫게 됩니다. 해명은 나를 방어하는 행위지만 되묻기는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대꾸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선을 넘는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은 상대의 의도를 비추는 방식으로 대화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상대는 자기 무례함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대가 자기 말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어른의 대화법이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 들지 말고 상대가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례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되묻으십시오.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시는 걸까요? 제 대답이 왜 궁금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투는 부드럽게 하되 질문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상대가 자기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무례해 보일 것 같고 되묻는 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무례한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궁금한 것과 물어봐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되묻는 순간 상대는 자기 말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은 품격을 지키게 됩니다. 해명하지 마십시오. 되묻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면 언젠가 존중받을 거라고 믿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착하게 살면, 잘해주면, 배려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잘해준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결국 당연함으로 바뀌었고 언제든 가능한 사람은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언제든 가능한 사람은 결국 가벼워진다는 것, 설명할수록 을이 된다는 것, 습관적인 사과는 나를 낮춘다는 것, 부탁이 커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말투가 짧아지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3초의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이 아니라 되묻기로 품격을 지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품격은 남을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히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의 태도도 비로소 바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만 살아오셨습니다. 그 고운 마음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사람을 넘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큰 싸움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말을 아끼고 내 감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라고 짧게 말하는 것, 미안해요, 대신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것, 무례한 말에 3초 침묵하는 것, 선을 넘는 질문에 되묻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가벼운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아무에게도 귀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나를 먼저 귀히 여기겠다는 작은 다짐을 하신 분은 댓글에 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다짐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품격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